섹션 1.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오래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용감한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큰 곳에서도 떨지 않고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며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무모한 사람일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전혀 떨리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좋은 신호일까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아무런 긴장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용기일까요? 아니면 그 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떨림, 그 불안함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상황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용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용기라는 덕목을 아주 섬세하게 분석합니다. 그는 용기를 단순히 무서운 것 앞에서도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정의를 내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란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옳은 이유로, 옳은 방식으로, 옳은 때에 그것을 견디거나 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려워하면서도 라는 부분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적절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마치 숙련된 선장이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면서도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듯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무릎 꿇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두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고민하면서 몇 년을 보냅니다. 지금 회사가 불만족스럽고 더 나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겁함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상태인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둡니다. 일단 부딪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겉보기에는 용감해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무모함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려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용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용기는 이직에 따르는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두려움을 느끼되 압도되지 말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현재에 대해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지만 두려움은 항상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표 전날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운 상상들이 펼쳐집니다.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발표가 망하면 내 커리어 전체가 끝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발표를 해보면 어떤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간 떨리긴 하지만 말은 나오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호의적이며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종말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합리적으로 느끼라고 조언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은 두려워하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만한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만한 것은 우리의 도덕적 타락, 우리의 인격적 추락입니다. 외부의 위험이나 타인의 평가는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잘못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시선, 일시적인 실패, 짧은 창피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두려워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우리의 가치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상사의 미움을 받을까봐, 팀에서 왕따가 될까봐, 승진에서 밀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사의 미움입니까? 아니면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입니까? 물론 이것이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두려움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보다 영구적인 것을, 평판보다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가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타인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집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시적인 실패나 좌절도 견딜만해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일이라고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성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정당한 것일까? 이 두려움은 실제 위험에 비례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용기가 자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의 위로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은 이미 용기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용기의 반대가 아니라 용기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습니다. 위험이 없다면 용감함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떨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 어떻게 넘느냐가 바로 용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을 다스리라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의 시작입니다. 섹션 2. 황금의 길, 중용, 메소텟의 지혜. 자,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중용. 그리스어로 메소테스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단순히 중간을 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오해합니다. 그저 극단을 피하고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역동적이며 개인화된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덕은 두 가지 악덕의 중간에 있다. 하나는 과잉에서 오는 악덕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에서 오는 악덕이다. 용기의 경우 과잉은 무모함이고 부족은 비겁함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이 둘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간이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다고 해서 5번째 자리가 항상 최선의 자리는 아니듯이 비겁함과 무모함의 정확히 가운데가 용기는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운동선수의 식사량을 생각해 보라고 하죠. 어떤 선수에게는 하루에 2000칼로리가 적합할 수 있고 다른 선수에게는 3000칼로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격, 운동량, 목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적절한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함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능력, 우리의 책임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소방관이 불타는 건물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일반인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무모함입니다. 반대로 소방관이 자신의 임무를 회피하고 건물 밖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비겁함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전문가에게 구조를 맡기고 밖에 있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같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상대성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따라 조정되는 유연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절한 중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이것이 옳은 이유에서 나온 행동인가? 둘째, 이것이 옳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셋째, 이것이 옳은 때에 행해지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한 행동만이 진정한 덕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용기일까요? 무모함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주장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옳은 이유에서인가? 여러분이 불만을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어서인가요? 상사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인가요? 이유가 옳아야 합니다. 둘째,
옳은 방식인가? 여러분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상사를 망신 주려는 건가요? 이메일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려는 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려는 건가요? 방식이 중요합니다. 셋째, 옳은 때인가? 지금이 이 문제를 제기할 적절한 시기인가요? 상사가 다른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때는 아닌가요?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모두가 예민한 때는 아닌가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때가 맞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용기가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것은 무모함이 되거나 비겁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준용을 찾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유도 맞아야 하고, 방식도 맞아야 하고, 타이밍도 맞아야 한다니 언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완벽한 중용을 찾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어느 쪽 극단에 더 가까운지는 알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각자는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겁함 쪽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선택만 하려 하며 도전을 회피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모함 쪽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나는 어느 쪽 극단에 가까운 사람인가?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편이라면 의도적으로 조금 더 대담한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추동적이고 무모한 편이라면 의도적으로 한 박자 쉬어가며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배의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반대쪽으로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과도하게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반대쪽으로 기울겠죠. 그럼 다시 조정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정확한 균형점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너무 무모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중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너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대담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중용 찾기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용은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책임이 달라지고 능력이 성장합니다. 따라서 중용도 계속해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25살 때 적절한 용기와 40살 때 적절한 용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일 때 중용과 팀장이 되었을 때 중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독신일 때와 가족이 있을 때 중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살의 젊은 직장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적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40살의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40살의 숙련된 전문가가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25살의 사회 초년생이 아무런 경험도 자본도 없이 무작정 창업한다면 그것은 무모함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용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하는 개인화된 균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은 삶의 단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실천적 지혜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리스어로 프로네시스라고 부르는 이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실천적 능력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책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진짜 지혜는 직접 경험하고 실수하고 배우면서 쌓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 않으면 결코 탈 수 없습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용을 찾는 능력은 실제로 행동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 경험에서 배우면서만 발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중용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빗나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조준하고 계속 쏘고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성급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번에는 너무 조심스러웠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봐야겠어. 혹은 저번에는 너무 성급했어.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만의 중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함양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의 과정인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용을 찾는다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편안함과 혼동합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용은 종종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비겁한 사람에게 적절한 용기를 내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무모한 사람에게 적절히 자제하는 것도 편한 일이 아닙니다. 중용은 긴장입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반대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다시 기울면 또 조정합니다.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조금씩 밀어붙이고 우리의 성향을 조금씩 교정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그래서 황금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진정한 탁월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중용은 다른 사람의 중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용감하다고 칭찬받는 행동이 여러분에게는 무모함일 수 있고 누군가가 신중하다고 평가받는 행동이 여러분에게는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상황, 능력, 책임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황금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용의 지혜입니다. 섹션 3. 인간관계와 사회적 두려움의 해법.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맹수의 공격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고 강렬한 두려움은 바로 사회적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덕이 아니라 악덕이다. 왜 그럴까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은 논의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중요한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 의견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상사가 내 말을 무시하면 창피할 텐데 혹시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다들 다른 생각을 하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침묵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프로젝트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은 후회합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그는 이것을 명예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진단합니다. 명예, 그리스어로 time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에 대해서도 중용을 말합니다. 한쪽 극단에는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로만 측정합니다. 반대쪽 극단에는 명예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를 경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피드백도 무시합니다. 진정한 덕은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적절한 자부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메갈로프시키아, 영어로는 매그나니미티라고 번역되는 이 덕목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적절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회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고 나름의 근거가 있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말해보자. 그리고 의견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의견이 채택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는 참여했고 기여했으며 책임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그는 내가 그랬잖아 라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져도 그는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판단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회적 용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시선에 완전히 휘둘리는 것도 아닌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의 평가라면
그것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없으며 심지어 악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의 평가를 왜 그토록 신경 써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의 칭찬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은 오히려 명예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비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동시대인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사형당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옳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평가와 무시해도 되는 평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 능력이야말로 사회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도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사회적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비판하며 서로의 실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을 응원하며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사회적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우정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유용성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맺는 관계죠. 둘째는 즐거움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재미있기 때문에 맺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우정은 덕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서로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런 우정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최선을 끌어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사회적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최소한 몇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깊은 우정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간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우정은 깊이가 필요하고 깊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과 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를 끊고 넓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소수의 친구에게만 집중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중용을 말합니다. 넓은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우정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몇 사람의 친구 말이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은 관계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며 세상과 연결됩니다. 높은 관계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성장하며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사회적 두려움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넓은 관계에서 실수하거나 거절당해도 깊은 관계가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깊은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넓은 관계가 여러분에게 다른 시각과 숨쉴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애는 자신의 탁월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타인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 용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말합니다. 설령 그것이 인기 없는 의견이라도, 설령 그것이 비난을 초래할 수 있어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준용이 필요합니다. 무례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때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진실에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사회적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불가능한 임무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가능성 있는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섹션 4. 용기는 근육이다. 습관, 헥시스의 힘. 지금까지 우리는 용기가 무엇인지, 중용이 무엇인지, 사회적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훈련을 통해, 반복을 통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될까요? 기타 연주에 대한 책을 읽어서? 유명한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보기만 해서? 아닙니다. 실제로 기타를 들고 줄을 튕기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에 대해 아는 것과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만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용기 있는 행동은 할 수 없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먼저 성격이 바뀌고 나서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성격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습관, 그리스어로 헥시스의 핵심입니다. 헥시스는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길러진 안정적인 성품의 상태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발달하듯이 우리의 성격도 반복된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10kg 덤벨도 들기 힘들었던 사람이 몇 달 후에는 20kg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견딜 만한 수준의 부하를 근육에 주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근육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떨립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디고 행동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경험을 쌓다 보면 점점 더 큰 두려움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무모하게 큰 도전에 뛰어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재 수준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100명 앞에서 강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모함입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회의 시간에 짧은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딱 한 문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뛸 것이고 목소리는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나올 것이고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두세 문장을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몇 주 후면 여러분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팀 미팅에서 짧은 발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부서 회의에서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공유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100명 앞에서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작지만 일관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용기의 근육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연습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작정 두려운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할 때 적절한 무게를 선택하는 것처럼 용기를 기를 때도 적절한 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성장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감만 커집니다. 바로 그 중간, 조금 힘들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도전이 최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최적의 각성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편안하면 발전이 없고 너무 불안하면 마비됩니다. 약간 불편하지만 견딜 만한 수준, 바로 그 지점에서 최고의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관역을 빗나갈 때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쏘기를 멈추지 않는다. 빗나간 경험을 통해 조준을 교정하고 다시 쏜다. 용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기회를 놓칠 것이고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너무 조심스러웠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봐야겠어. 혹은 저번에는 너무 앞서 나갔어.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하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더 정확하게 중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다짐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이번 주 회의에서 최소한 한 번은 의견을 말할 거야 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달력에 표시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친구에게 말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측정하는 것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 덕목을 체화한 사람을 관찰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물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좋은 본보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가능성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제시합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도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용기의 본질을 배웠죠. 현대의 우리도 위인전이나 영웅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영웅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덕목을 배워라. 영웅도 인간이고 실수도 하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 그 선택의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지혜입니다. 이제 습관 형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환경의 역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폴리스의 시민이 된다.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말하는데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용기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환경에 있으면 용기 있어지기 쉽고 비겁함을 용인하거나 무모함을 부추기는 환경에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용기의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들, 여러분의 도전을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대신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시도를 응원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물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다면 용기를 기를 기회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조금 불편한 상황에 놓으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책임을 맡으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안전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위험한 것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도전, 성장을 자극하지만 압도하지 않는 수준의 불편함, 바로 그것을 찾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덕목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비겁하게 살다가 한 번 용감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생 용감하게 살아온 사람이 한 번 겁먹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두려움에 굴복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성이 용기를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매번 완벽하게 용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용기 있어졌나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조금 더 많은 도전을 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적으로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용기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번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용기를 내야 해. 두렵지만 해야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가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생각 없이도 균형을 잡는 것처럼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용기가 여러분의 성품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완성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용기를 연습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섹션 5. 실천적 지혜. 프로니시스로 나아가는 삶.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 중용의 원리, 사회적 용기, 그리고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적 지혜. 그리스어로 프로네시스입니다. 프로네시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적 지식, 즉 에피스테메와는 다릅니다. 수학 공식을 아는 것,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이것들은 에피스테메입니다.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지식이죠. 하지만 프로네시스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아는 능력입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고 공식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오직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이는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 있지만 실천적 지혜를 가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실천적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고 젊은이는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이를 먹으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만 먹었을 뿐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실천적 지혜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네시스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프로네시스는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실천적 지혜는 이 모호함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둘째, 프로네시스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어떤 타이밍이 적절한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셋째, 프로네시스는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다룰까요?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나는 왜 이직을 고려하는가? 단순히 현재 직장이 싫어서인가? 더 높은 연봉을 원해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단순히 현재의 불만에서 도망치려는 것이라면 이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더 나은 기회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장기적 목표와 일치한다면
이직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단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직을 준비할 것인가? 무작정 현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무모합니다. 대신 재직 중에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네트워킹을 하며 면접을 준비합니다.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가족과 상의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결단을 내립니다.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확신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판단과 행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와 도덕적 덕목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덕목은 맹목적이고 덕목 없는 지혜는 교활함에 불과합니다. 인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동시에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실행해도 그 목표가 나쁜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악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입니다. 진정한 실천적 지혜는 항상 좋은 목표를 향합니다. 그리고 좋은 목표란 단순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공동체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목적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쁜 목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악덕입니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를 기르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정직이라면 거짓말로 이득을 얻을 기회가 와도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진정한 성장이라면 단기적 편안함을 포기하고 도전적인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실천적 지혜가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원칙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학이 과학처럼 정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은 덕목이다는 보편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천적 지혜는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복잡합니다. 나치가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리며 이 집에 유대인이 숨어 있냐고 물을 때 정직하게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말 덕목일까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 실천적 지혜는 더 높은 가치인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직의 원칙을 잠시 제쳐두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맥락을 읽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상황에 맞는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험하라. 다양한 상황을 직접 겪어보세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서는 실천적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세요. 각각의 경험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조금씩 향상시킵니다. 둘째, 성찰하라.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겪고 나서 시간을 내어 돌아보세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이런 성찰을 통해 경험은 지혜로 변환됩니다. 셋째,
배우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배우는 것도 여러분의 실천적 지혜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좋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맹점을 지적하며 여러분의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친구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실천적 지혜를 기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이제 실천적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가 배움의 기회이고 성장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서 완벽한 확실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의 감옥에서,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에서, 완벽주의의 마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임감 있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존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성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입니다. 물론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실천적 지혜를 얻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했으며 배우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부터 정복하고 작은 용기부터 내며 작은 지혜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몇 년 전의 나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의 나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무서웠던 것들이 이제는 관리 가능한 도전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삶,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는 덕목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은 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서 옵니다.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이 그를 제약하지 못하며
실패의 가능성이 그를 마비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용을 찾고 습관을 만들고 실천적 지혜를 기르면서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회의에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미뤄왔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두려워했던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우세요. 내일은 조금 더 큰 도전을 시도하세요. 올해는 더 큰 것을.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이 꿈꾸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2000년이 넘은 것이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성의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용기를 필요로 하며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찾으라고,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을 만들라고,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며 실천적 지혜를 키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삶,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진 삶,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 잘 사는 삶,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오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이 이 오디오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는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세요.